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소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6강 시간으로서 166번부터 176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6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66번. 다음은 임대료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최고가격제로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걸 딱 보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거는 머리로 풀면 안 되고 항상 그래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왼쪽에 가격이면 바로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 오른쪽에는 그 양입니다. 수요량이나 뭐 공급량. 그러면 임대하는 수요, 임대하는 공급량,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수요, 디맨드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원래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 요 P 지점이 형성이 되고, 균형량은 Q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임대료, 즉, 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이렇게 낮은 지점, 이 지점 P 다시를 최고 가격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이만큼 줄고, 자, 여기가 되고, 수요는 또 이렇게 늡니다. 이만큼. 그러면 요만큼, 즉, 이만큼 뭐가 는다? D가 이만큼 와 있으니까, 즉,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급은 줄었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임대 부동산에 대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거리가 먼 것,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야 됩니다. 실전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 딴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맞아보면,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쪽으로 가니까 증가했고, 임대 부동산의 질적 저하, 그렇죠. 실제 가격은 P를 받아야 되는데 낮은 가격 P-를 받으니까 그 임대하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내가 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고, 임대 부동산의 타용도 전환, 그렇죠. 실제 바닥에 가는 것보다 낮게 받으니까 임대 부동산을 타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고요. 5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 분량만큼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 X 먼 거니까 답은 166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서민들은 소득 상승, 소득이 는 거예요. 효과를 보게 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 보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맞고요. 3. 단기 임대료 상승은 고가 주택시장에 있던 공급자들이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진입을 유도하여 수익이 나니까 공급량을 확대하게 한다. 맞습니다. 4.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임차인이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임차인, 여기서의 임차인은 어느 개인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임차인을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틀렸고요, 질문. 5번,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서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낀다. 그렇죠. 내가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기존의 임대주택 가격은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167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16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 규제의 효과는 거품 가격 억제를 통해서 자가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렇죠. 분양가 싸니까 자기 주택 마련, 자기 집이란 뜻이에요. 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편합니다. 세 번째, 분양가 규제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니죠.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이익이 적으니까 주택 공급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네 번째, 분양가 규제로 인해서 전매 차익에 의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프리미엄 받고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금지 등이 함께 도입되기도 합니다. 맞고요. 5. 최근에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보다는 연가 연동제 같은 고차적인 규제책이 시행된다.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분양가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399선에는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하고 5번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오표에 답을 정정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답이 되고 5번도 답이 됩니다. 169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업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가격이 있고 양이 있을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이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상한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거니까 D, 즉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수요인데 공급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 공급을 뭐 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1. 시장가격 이상으로 상한가격을 선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방금 말한 대로 시장가격이 있으면 그거 이하로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가격 이하로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틀렸죠. 기업과 디귿이 맞는 겁니다. 옳은 곳으로 묶인 것이니까 기업 디귿 이거네요. 169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가 연동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므로 분양가 규제처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이 낮춰지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원가 연동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이 분양되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가 연동제에 따른 투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등기 전매 금지, 일정 기간 전매 금지 등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4번, 연가 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는 상한선 일반 시장 가격 이하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연가원은 연가를 연동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5. 원가 연동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가가 낮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17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번. 다음은 공공택지 공급의 채권 입찰제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채권 입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택지 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두 번째, 공급되는 용지의 공급가와 시가의 차이 가운데 일정액을 채권 상한액으로 정한 뒤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신청한 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확합니다. 이 제도의 의의가 이겁니다. 2번. 3번. 채권 입찰제를 통해서 공공택지의 입찰 과열이 억제될 수 있으며, 그렇죠. 채권을 사야 되니까 입찰이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독점 개발 이익의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즉 채권이 많이 팔린 사람에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자, 채권 입찰제의 단점에는 대형 업체의 택지 독점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력이 있는 대형 업체가 채권 입찰제에 자본으로 달려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입찰제의 장점에는 5번 분양가 인하, 분양가가 상승되죠. 왜? 채권으로 입찰한 그 금액만큼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인하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17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다. 만약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5회 추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를 생각해야 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세를 딱 부담한다라는 걸 일단 알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씩. 양도소득세 납부 후, 중과됐으니까 양도세를 많이 낸 겁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낮아지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중과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인데 중과되기 전에 10% 내던 거를 양도 중과되고 나서 50%를 낸다면 1억에 대해서 10%만 세금 냈으니까 9천만 원을 받지만 중과돼서 50%를 세금으로 내면 5천만 원을 세금 내고 5천만 원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 거래량이 늘까요, 줄까요? 세금 많이 내는데 누가 주택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줄어듭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지죠. 왜?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의 일부가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지죠. 왜? 양도소득세로 갈 비용까지 매도인이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죠? 4번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지금 매도인은 공급 비탄력적이니까 덜 작용하고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탄력적일수록 민감합니다. 민감도 반응은. 매수인은 매우 민감. 반대로 했죠. 매수인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매도인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지금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니까 답은 17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재산세를 상승시켰어요.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잘못된 것은 다른 조건을 일정합니다. 1. 주택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렇죠. 상승하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어쨌든 상승은 됩니다. 이 수요가 완전 탄력.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 즉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재산세 상승분은 모두 임대인에게 귀속되는데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게 틀린 거예요. 세 번째,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재산세 상승분은 다 공급자,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조세의 전가란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맞고요. 조세의 기착이란 조세 전가가 완료되어 타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 2번만 X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기착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가 탄력적이고 공급자가 비탄력적, 공비공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공급자인 임대인이 조세를 많이 부대한다. 맞습니다. 3. 수요가 완전 탄력, 수요는 완전 탄력 경우에 공급이 탄력적이어도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탄력, 공급 탄력, 서로 탄력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 공급이 비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전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급자가 부담하는데 전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재산세를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같은 수요를 적용하는 것은 누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모든 주택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서민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틀렸죠? 자, 그런데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찾아야 돼. 지금 세 개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그리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에도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공급이 있을 때 수요 자체가 이렇게 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완전 탄력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뉘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사 공급이 탄력적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더 항상 그 탄력성이 나오면 수, 비수, 공, 비공, 즉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일수록 안 낸다. 수요가 완전 탄력이니까 수요자는 완전히 조세를 부담 안 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 완전 탄력이기 때문에. 자, 4번.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전부 공급자가 상대적인 거지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그러나 완전이란 말은 없지만 이 전부란 말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4번과 5번을 두고 볼 때 어느 게 더 문제가 심각하냐면 재산세를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세를 적용하면 누진세가 아니라 이건 100% 역진세고 4번 같은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이 경우에는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 같은 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어렵게 한번 출제해 본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대부분 문제를 안 냅니다. 자, 175번으로 가겠습니다. 무위험률이 6%, 무위험률, 위험 대가율 또는 위험 할증률이 4%, 그리고 인플레이율이 4%인 투자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은 얼마인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즉 은행에 놓았을 때 안전한 거, 채권 같은 걸 얘기하고, 위험 할증률, 자, 위험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이율. 자, 요 세 가지 합한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다 합하면 돼. 6%, 4%, 4% 합하면 14%.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과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자, 위험하고 수익률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익률도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험 회피형이라면 수익률을 낮춘다? 아니죠. 높인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투자 의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기대 수익을 좀 낮춤으로 인해서 위험 관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는 얘기는 위험도 낮춘다는 얘기예요. 낮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3.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그렇죠. 한 가지 요소만 변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그 요소의 영향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거 아까는 하나였지만 이번엔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킵니다. 그러면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답은 17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16강의 시간이었고 166번부터 176번까지 아주 부지런히 풀어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반드시 반복해서 복습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